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차시 수업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시 수업에서는 상징주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기를 했고요. 2차시 수업에서는 표현주의의 둘러보기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상징주의에서 아주 대표적인 화가가 누가 있었죠? 그쵸. 예, 루소를 아주 들 수 있죠. 앙리 루소. 그래서 앙리 루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상상과 그런 꿈과 그런 정말 신화나 그런 그리스의 그런 것들이 다시 되돌아갔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상력과 정말 우리가 있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것에 그런 화가들이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는 그런 추상 미술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표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주의의 또 대표적인 화가가 우리가 여기서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표현주의 화가 중에? 그쵸? 아주 여기서도 유명한 이런 뭉크라든가 클림트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주 대표적인 화가들을 한 두 사람만 중점으로 해서 한번 조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저는 제가 표현주의 미술이란 하면서 저는 얼굴을 끄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아까는 상징주의 미술이란 해가지고 상징주의 미술에 대해서 다뤘고요. 이번 2차 시에서는 표현주의 미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표현주의 미술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네. 표현주의는 이런 20세기 초에 일어난 미술의 한 양식입니다. 이런 인상주의, 상징주의, 그리고 이런 상징주의와 표현주의로 인해서 이런 야수파, 입체파 이제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표현주의에는 이런 자연주의 경향에 반대하는 운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주의에는 이런 표현적인 측면이 미학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 비해서 압도적인 이런 무게를 지닙니다. 그래서 미술가들이 자신들의 그런 체험을 관람자를 위해서 표현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주의는 이런 조형 예술에서 생겨난 양식이고요. 또 미술운동으로는 20세기 초에요. 한 1901년부터 1925년 특히 이 독일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던 양식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요때 표현주의에는 또 이런 그림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학적인 이런 것들의 그런 사고력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 문화 그런 문해사조에 대한 것들이 더 절실했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사용을 했던 시기가 이 표현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의 표현을 나타내려는데 주력한 이 표현주의는요, 사물의 외면을 묘사하는 인상주의와는 아주 대립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상주의 화가들은 어땠어요? 빛을 연구하고 기법을 얘기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막 그런 것들에 있었다면 이 표현주의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데 초점을 더 가졌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주의는 인상주의의 이런 특징인 빛, 색채 그런 유희를 벗어내려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상주의에서 특징인 빛과 색채에 대한 것들을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또 다른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적인 것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인상주의 대표적인 화가들이 누가 있어요? 그런 세잔이나 고갱이나 반고우의 그림들은 이런 표현주의 특징을 선구적으로 보여준 거죠. 왜요? 세잔은 어떤 형태의 그림을 그렸다고 그랬어요? 세잔은 모든 그림을 어떻게 봤죠? 원, 원기둥, 삼각기둥 그런 식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화시키고 그거를 하나하나 기둥식의 면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형적인 그 그림이 시작이 이 세잔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갑니다. 그래서 형태 변화가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고갱은 어땠어요? 고갱은 그림들이 굉장히 원시적인 그림들을 또 많이 했죠. 이 사람은 평범한 거는 싫다. 그래서 그런 원시의 세계라든가 그런 그 보호세계라든가 그런 것들의 세계 그 원색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방고흐는 또 어땠어요? 방고흐는 굉장히 기법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그 세라의 전멸법을 가지고서 더 발전을 시켜서 이 고흐의 작품들을 보면은 별이 빛나는 보면 이 터치에 이런 그 약간 전멸법을 이용한 그런 터치의 입체적인 율동적인 그런 그림들을 표현을 해서 이런 그 인상주의에 이런 대표적인 화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징주의, 이런 표현주의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술사나 이런 현대미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흐름을 이해해야지만 아 이때는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고 아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화가들도 이미 그런 대상의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이런 색채를 사용하는데 몇몇 아주 간결하고 원색에 국한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표현주의 화가들은요, 화가들의 특징을 이어받음과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런 자연 대상을 아주 단순히 아름답게 묘사하는 역량을 가지고서 이런 표현주의의 그런 새로운 양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부분적으로 중첩되거나 부분적으로 대체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채라든가 역동성이라든가 이런 감정과 같은 그런 요소들은 거의 모든 표현주의 미술 작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주의 화법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색채라든가 형태를 자유롭게 다루는 것은 혼합되지 않은 색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파나 같은 형태, 그런 소재를 본질적인 것으로 축소한 것,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원근법의 그 해차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미술가들은요, 인상을 현실에 충실하게 재현하거나 아름다운 형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상주의는 어때요? 굉장히 그 빛하고 그 색채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다면 여기에 이 표현주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인상주의 화가들은 어떤 거냐면 대조적으로 표현자들의 자신들의 내적 흥분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직접적이고 자발적으로 통렬하게 느끼고 해석된 그런 소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에른스트 키르히너, 뭐 헤겔, 뭐 토르투트, 오토밀러, 막스, 뭐 여러 이런 그런 화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디서 많이 나왔느냐? 이 표현주의는 독일입니다. 독일의 이런 드레스덴에서 결성된 이런 예술가 집단이 있어요. 그것을 다리파라고 얘기해요. 브레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다리파라는 게 형성이 되고요. 또 이 칸딘스키나 이 마르크나 마케나 뭐 가브리엘 웬터나 파울 클레 같이 그런 게 속해 있던 이런 뮌헨에서 결성된 이 청기사파 이게들이 다 표현주의 집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형 예술에서의 표현주의는 대부분 어디서 이루어진다? 독일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집단에서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주의적이라는 것은 이 현대미술이라는 뜻으로도 통하지만요. 1차 세계대전이 반발하던 시기인 1914년에 출간된 이 파울 페히너의 표현주의는 처음으로 이 표현주의, 다리파, 청기사파
이런 독일의 운동에 국한시켰고요. 오늘날 표현주의는 주로 이런 독일어권의 예술 운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표현주의는 어디에서 일어났다? 대부분 이 그 독일어권에서 예술 운동을 가리키는 이 말입니다. 어, 첫 번째로 이 뭉크입니다. 이 뭉크라는 사람도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이 사람도 굉장히 그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주제를 아주 강렬하게 다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독일 그런 표현주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뭉크입니다. 여러분들 뭉크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굉장히 그런 그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주제를 강렬하게 다뤘는데요. 이 뭉크라는 이 사람을 보면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 좀 이 전쟁을 치렀던 시기예요. 이 시기에 보면은 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은 그 노르웨이의 화가 파나갑니다. 그리고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주제를 강렬하게 다룸으로써 보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감정을 자아나게 하는 그의 기법이 20세기 초 독일 표현주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작품 이 절규는 실존의 고통을 형상화한 초상으로 아주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가득 채운 그런 죽음의 공포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질병이 주는 이 불안은 평생 동안 그를 사로잡았고요. 그의 작품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노르웨이의 화가 파나가인데 그 일들은 다 이제 이쪽에서 했습니다. 이게 지옥에서의 자아상입니다. 지금 이 지옥에서의 자아상들도 이 두 가지 이게 이제 불타는 그런 화염에 대한 얘기고 이게 그 지옥으로 가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이 지옥에서의 자아상입니다. 이게 표현주의 미술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이 뭉크의 자아상은 이 자아에 대한 탐구의 표출이라고 해요. 이 제목이 지옥에서의 자아상입니다. 이 지옥에서의 자아상은 1903년 뭉크가 노르웨이에서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을 당시에 그려졌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가족들의 죽음 이면에 자신의 죽음을 사색했는데요. 이 사람은 불우하게도 의사였어요. 부모님이 의사였는데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마저도 다 일찍 이 사람 그 뭉크가 어렸을 때 다 이제 그런 그 죽음을 가족의 죽음을 다 맛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우울하겠어요. 예. 그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상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 지옥이라는 이런 극한적 상황 속에서도 해방되려는 그런 의지와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이 자세가 함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옥에서의 자성은 내면의 불안을 지옥으로 묘사했다는 거죠. 이 지옥이라는 게 이 내면, 자기가 굉장히 앓고 있는 그런 자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여기에 국한시켜서 이 지옥이라는 그것들을 내면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주의적인 이런 기법, 강렬한 색채, 이 볼을 보는 이를 응시하는 눈, 응시하는 이 눈빛 좀 보세요. 그리고 뭉크 뒤에 피어오르는 이게 본인의 얼굴이에요. 그래 피어오르는 이런 어둡고 커다란 그런 그림자,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자아에 대한 불안, 공포감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옥에서의 자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팔뼈가 있는 자아상입니다. 본인의 자아상인데 뼈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섬찟하죠? 이게 1895년 작품입니다. 팔뼈가 있는 자아상. 이게 이제 석판화 자아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검은색 바탕 위에 이런 소묘식으로 표현된 얼굴하고 뼈. 얼굴하고 뼈는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이런 숭고와 경건감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뭉크는 유독 자아상을 굉장히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고 있는 자아상, 여자 마스크 밑에 자아상, 이런 그 자아상의 시리즈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이런 자아상을 통해서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한 자신의 그런 내적인 생각과 살아가면서 변하는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다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상을 통해서 불안을 극복하고 자아의식을 찾으려고 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팔뼈가 있는 이 자아상은 석판화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마주 앉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도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 절규입니다. 이 두려움에 치를 떨고 해골 같은 이 남자는 뭉크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포와 그런 외로움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고 그 비명은 대지를 진동케 하고 하늘을 이렇게 핏빛 물결로 수놓았다는 거죠. 이 모더니즘의 여명기에 등장한 이 그림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닥쳐올 그런 두려움, 인간이 느끼는 곤욕스러움을 연상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손을 붙잡고 비명을 지르는 이 사람의 모습이 마치 해골 같아 인상적인 이 그림이 어린 시절 그 위인전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누구나 한 번쯤 봤을 겁니다. 이게 이 작품은 유년 시절부터 겪었던 다양한 그런 경험을 왜곡된 그런 형태와 격렬한 이런 색채를 사용해서 자신의 그런 아픔과 시련을 그림에 주관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게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는요. 이 뭉크가 1890년 고흐가 세상을 떠나고 3년이 안 돼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인상파가들은 철저히 그런 객관성을 유지하고 눈에 보이는 대상을 그려서 진실을 추구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반 고흐는 거기서 좀 나아갔죠. 그래서 인간의 상태라는 보다 심층적인 진실을 밝히고자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발현된 그런 감정을 합포기에 담으려고 감정을 전달하고자 이미지를 왜곡하고 인상을 과장해서 표현했습니다. 이 고흐는. 그래서 뭉크도 이미지를 왜곡하는 그런 고흐의 방법을 흉내낸 거죠. 그래서 이 고흐의 작품이 없었다면 뭉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흐의 그런 감정을 왜곡시켜서 그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뭉크는 이 그런 이미지를 왜곡하는 그 고유의 방법을 흉내내서 그런 내면의 깊은 감정을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그 결과 이 표현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 탄생해서 나온 겁니다. 결국 고흐는 20세기 들어서 가장 의미심장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미술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표현주의의 영감을 준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흐가요. 그래서 이런 고흐의 그런 왜곡된 그 감정에 전달된 그런 표현 때문에 이 뭉크는 이 고흐의 그런 방법을 흉내내서 이런 뭉크의 그런 절규, 사람의 그런 왜곡된 그런 감정의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표현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절규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석판화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석판화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유일하게 5작품을 만들었어요. 이 똑같은 그 절규의 그 뭉크의 절규는. 그래서 기법들이 조금씩 다른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석판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검은 굵은 검은 선으로 가로로 그려져 있지만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그림을 그리게 됐냐면요. 나는 2명의 친구하고 거리를 걷고 있었대요. 근데 해는 막 지려고 하고 하늘은 핏빛으로 붉게 물들고 있었고요. 산들 바람이 스쳐갔고 나는 지치고 우울해서 죽은 듯이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검푸른 이런 도시와 거리 위로 불과 피가 혓바닥이 날름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고 나만 혼자 공포에 떨며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마치 강력하고 무한한 이런 절규가 대자연을 가로질러 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런 절규라는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뭉크는 이렇게 총 5개의 절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보였던 이 석판하고요. 4개는 다 컬러로 했는데 이거는 파스텔로 해서 이런 절규를 만들어 봤고요. 이거는 유화.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죠, 거의. 이런 그 오리지널 이것들을 만들었고요. 유일하게 석판을 하나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파스텔 버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1983년에는 파스텔하고 유화를 만들었고요. 2년 후에는 이것들을 석판화로 했고 그 다음에 파스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템페라 버전의 이런 절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스텔이나 유화나 석판화나 이런 파스텔, 그 다음에 템페라 이런 식으로 그 만들었는데 이 절규는 현대인의 고독과 슬픔을 표현한 작품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미술관에만 볼 수 있는 이런 다른 작품과 달리 이 절규는 매우 대중적이고 생명력도 긴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20세기 팝아트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쳐서 이 앤디 월의 작품 중에도 이 절규를 응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에는 이 고흐의 영향을 받았고요. 뭉크는 또 뭉크의 영향을 받아서 앤디 월이 이런 그 절규라는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술을 보면 이런 역사를 안 볼 수 없는 게 이런 앞에 그 어떻게 보면 선배라고 해야 되나요? 인생 선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후세의 후배들이 더 발전되고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작품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뭉크는 이런 사춘기를 그렸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의 누드 뒤에 이렇게 커다란 그림자를 항상 이렇게 그림자를 그려놔요. 뭉크는. 이게 이제 소녀의 불안이 성인으로 변해가는 두려움으로 비롯됐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의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표현주의는 정신성에 집착하는 독일인의 기질처럼 무엇보다도 이 정신적 이게 주축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독일에는 이 디러나 보슈의 그 중세 초기 르네상스의 화가들이 형태의 표현주의적 왜곡을 통해서 정신의 불안감을 드러냈고요. 특히 그리네발터의 그 이젠하임의 재단화, 십자가에 매발려 예수의 고통을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왜곡해서 이 작품은 독일 표현주의의 아이콘으로도 통합니다. 그래서 표현주의 화법의 특징들을 보면은 색채 형태를 자유롭게 다뤘다는 거, 그리고 혼합되지 않은 색을 사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언급법을 무시한 목판화와 같은 평면적인 형태를 사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소재를 본질적으로 축소하고 주변을 과감하게 생략했다는 거, 그 다음에 대상을 현실에 충실하게 재현하거나 아름다운 형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는 대조적으로 이런 표현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그런 내적 흥분을 표현했고요. 직접적이고 자발적으로
통렬하게 느끼고 해석된 그런 소재를 전달하고자 했던 게 이 표현주의의 화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그 자신들의 내적 그런 흥분을 표현하려고 했던 그림들의 화법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돈나의 석판화입니다. 이 마돈나도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그 마리아,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그런 얘기인데, 이 유화 마돈나를 석판으로 다시 제작한 것입니다. 왼쪽 아래 구석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게 태아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그는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는 여성을 완전한 여성으로 보고 그것을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죽음을 공존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돈나는 이 성모 마리아를 말하는 거고, 이 태아는 뭉크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뱀파이어입니다. 뱀파이어도 얼핏 보면 여자가 남자를 포옹하면서 목에 키스를 하는 장면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 빨간 머리의 여자가 뱀파이어로 남자의 그런 남자의 이런 목덜미를 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핏 보면 그런 사랑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기도 하지만 남자에게는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리즈를 뱀파이어의 생애 프리즈 연작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뱀파이어 시리즈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고호도 똑같이 그렸죠. 그래서 고호하고 기법은 좀 다르죠. 그 입센의 희곡과 관련되지면서 그 자체가 시적 서정성을 지닌 작품입니다. 광활한 도시의 불빛과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반짝이는 이 작품은 방고호의 유명한 밤하늘과도 유사한 점을 지닙니다. 그 고호 작품보다는 노란 별이 덜 표현되기도 했지만 이 창 베란다에 두루어진 그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있어요. 두 사람의 그런 그림자는 별이 빛나는 밤의 서정의 아름다움을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림트예요. 우리 그 뭉크의 절규에 대한 얘기들을 했다면 이번에는 크림트입니다. 크림트는 황금빛 색채 화가로도 유명을 하죠. 그래서 이 제일 크림트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이 황금색, 노란색으로 그리고 또 뭐예요? 여성에 관한 그림을 유난히 많이 그린 것 중에 하나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에 관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다는 거. 그리고 황금빛 색채 화가라는 거. 굉장히 화려하죠. 색들이. 지금 평생 동안 이런 찬반 노예가 뭉성하던 미술가 구스타프 크림트는 대중과 주류 미술계 그리고 평론가들로부터 이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받았다고 합니다. 이 클림트의 작품은 표현주의와 초현실주의가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근대 그런 섹수얼리티한 이 에로틱한 서막을 열어주었다고 해요. 이런 순수와 태폐를 넘나드는 이 클림트의 그런 매혹적인 작품 세계는 시대를 뛰어넘는 이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클림트의 그런 예술적인 특징을 보면요. 우아함과 분방함이 있습니다. 우아함과 분방함은 클림트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풍부한 장식이 있습니다. 클림트는 처음부터 그림에 풍부한 장식을 채워서 빈 곳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림 작품에는 꽃이라든가 장식이라든가 그런 기하학적인 형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의 인물이 입은 옷의 무늬도 어지러울 정도로 얽혀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작품의 가장자리나 액자에도 그림을 그리고 장식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평면의 한 부분 한 부분은 섬세하게 채워져야 한다고 그를 유혹하는 듯한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찬란한 그런 황급빛과 화려한 색채를 가졌다는 거. 그리고 생동감 있는 회화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영원한 유혹의 대상이다 생각을 했고요. 이런 고요한 자연이다 생각을 해서 이 크림트의 그 예술의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키스입니다. 이게 그 남성성과 여성성을 잘 표현한 그림인데요. 직선, 이 사각형. 지금 이 사각형입니다. 이 사각형은 남성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원형. 이 원형은 여성을 표현한 거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있는 연장은 남성에 대한 순정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꽃의 사각형에 이렇게 다 메꿔져 있어요. 형태들이 아주 섬세하게 황금색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키스입니다. 이 금박과 금색 물감을 자주 사용했던 이 황금 시기의 대표적인 가운데 하나의 작품입니다. 꽃이 흩뿌려져 작은 초원 위에 서 있는 두 연인은 주변과 분리되어 그들이 마치 후광처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금빛 아우라 안에서 서로에게 황홀히 취해 있습니다. 크림트는 모든 것을 초월한 이 본능적 사랑의 순간, 이 남자의 뒷목에서 퍼지도 지지도 못하는 그 여인의 오른손은 신비로운 관능의 세계에 접근하려는 이런 두려움과 기대를 복합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드레스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화려한 이 언형 무늬, 그리고 남자의 옷에 보이는 힘찬 직사각형 장식, 이런 강한 대조를 통해서 여성성과 남성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장식은 이런 클림트의 상징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특한 이런 아우라와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에로틱한 이런 기쁨의 결정체로서의 연인들에 대한 묘사뿐만 아니라 황금빛을 사용한 것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클림트의 키스는 황금빛으로 인해서 더욱 신비하고 화려하고 관능적인 세기말적 에로티리즘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클림트의 이 키스는요, 여러분들 제가 과제 중에 아마 첫 번째 주에 과제로 내가 뭐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의 화가를 뭐 한번 해세요 그랬더니 의외로 이 작품에 대한 조사한 학생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유디트 1, 2입니다. 이게 지금 유디트 1은 이 정숙했던 과부요, 유디트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던 이 홀로페르누스를 유혹한 뒤 목을 베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농기 같은 여자죠. 클림트는 그런 유디트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클림트 그림에서 유디트는 정숙과 거리가 멀고요, 판프파탈에 가까운 표정과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홀로페르누스 목을 베며 여기요, 희열을 느끼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정의 그림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디트 2는 처음 그림보다 더 매혹적인 여인으로 그려놓았습니다. 눈 아래 이 점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매혹적인 분위기를 내려고 이 점까지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홀로페르누스의 목을 벤 용감하면서도 정숙한 여자의 이미지는 찾을 수 없어서 그림을 발표해 전시를 할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살로메가 아닐까 했다고 합니다. 살로메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목을 베고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그림들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게 클림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비판한 요한은 헤롯왕의 영령으로 우물 아래 갇히게 냈는데 요한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 살로메를 무시한 요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헤롯 왕에게 요한의 목을 베어서 자신에게 선물을 줄 것을 소원해서 이렇게 목을 베어서 나왔다는 뭐 이 얘기도 우리 그 전에 나왔던 얘기하고 그 비슷한 그런 시다적인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이거는 충만입니다. 역시 여자의 몸을 모두 가릴 만큼 크게 그렸다는 거죠. 바탕을 보면 이런 그 달팽이 모양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 모양으로 건축 벽에 표현한 곡성 양식으로 이게 이제 아르누보 양식을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곡선으로 가지고서 이거는 다나에입니다. 다나에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르고스의 왕의 딸이라고 합니다. 예견자가 왕에게 다나에가 이 다나에가 만일 자기 그 아르고스의 그 공주죠. 공주가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왕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왕이 이 딸을 가둬두고 결혼을 못 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바람둥이인 이 제우스 신이 다나의 이 예쁜 그 여자를 보고 유혹을 해서 아기를 가져서 낳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서 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 딸이. 그래서 내쫓았대요. 근데 아들이 성장해서 이 경기에 출전을 해서 원반을 던졌는데 이 원반을 던진 것 중에 관람객 중에 한 사람이 딱 맞았대요. 근데 그 맞자마자 죽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다나의 아버지 아르고스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화에 진짜 아르고스의 왕의 딸이 아들을 낳으면 죽는다. 근데 진짜 나중에 죽기는 죽었네요.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시에는 이런 상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2차 시에서는 이런 우리 뭉크라든가